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항상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민주화 시리즈의 확장편으로 교육 민주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한국과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현대 사회에서 대체 이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교육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전을 보면은요, 교육에 대해서 좁은 의미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을 하는 학교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에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발전시키는 사회적인 실천 활동을 모두 일컫는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적인 정의라는 거는요, 조금 더 이제 노골적이고 과감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더 현실적이고 우리 좀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봐보려고 해요. 일단 서양과 동양이 이 교육을 대하는 방식과 자세가 너무 달랐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영어로 교육을 이제 edu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끄집어낸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education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장점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어떤 그런 촉매적인 역할을 교육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나 내용을 그냥 갖다가 전달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한편 우리 동양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제 기억에 중국에 이게 아마 그 수나라 때인가 당나라 이전에 그때 과거제도가 처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온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공무원을 선발을 하는 데에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 이제 나라에서 임명할 수 있는 건 이제 공무원, 관리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그 특권 계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발 기준이 시험 공부해가지고 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뽑았다. 이거는 서양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중국과 한국은 1000년이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중국과 한국 이런 나라에서는요, 내가 사회적인 어떤 계층을 결정하고 나와 나의 가문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문화로 우리가 1000년이 넘게 살아왔다. 우리가 이런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교육, 한자로 가르칠 교자의 기를 육자를 쓰죠. 중국말로는 지아유라고 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말은,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서양은 이제 그 라틴어에서 끄집어내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맹자라는 사람의 이 말들을 담고 있는 맹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진심편, 챕터 이름입니다. 진심편에 군자 삼락이라는 대목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비롯됩니다. 이 군자에게는 3가지 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이 즐거움, 두 번째는 하늘과 사람에게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다 하는 그 즐거움, 그리고 3번째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고 기르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육이라는 말이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어떤 좀 배경 지식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육 민주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한국과 중국을 놓고 본다면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회생활에 스타트를 하고 앞으로 자기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너무 막대한 영향을 주더라 이겁니다. 서양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공평하게 이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정도를 살펴보자 라는 의미에서 교육 민주화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한국은 중국은 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자, 교육의 역사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 초기에는요,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는 상당히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부모님들도 이 선생님을 그렇게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이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덕망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존중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정권, 군부 독재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당시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독재 세력과 대항을 하죠. 그래서 일명 민주화 세력이라고도 하고요. 386 세대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오고 기록이 남고 이러면요, 이분들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80년대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은 생활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학원가로 갑니다.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잘하는 게 공부니까 공부와 관련된 걸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원가에서 계시던 분들이 자기가 머리가 원체 좋은 데다가 이 길이 아니면은 내가 살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기억이 잘 되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학원가의 탄생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쪽집게 강사다, 지금 뭐 일타 강사, 이런 말을 하듯이요. 내가 똑같이 공부를 해도 이 사교육 학원 선생님,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시험을 보면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교육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IMF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사교육은 상당히 자본화가 되고요, 공교육은 상당히 형식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듣는 이야기 중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권에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학생들이 아예 수업 시간에는 뭘 배울 생각을 안 한답니다. 왜냐면 어차피 배우는 거는 학원에서 배우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또 학교는 그냥 심지어 체력 보충이나 하겠다고서 뭐 잠자고 가고 뭐 이런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굉장히 이제 부실화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국가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교육인 건데, 이렇게 공교육이 부실화가 되어버리면 한국은 교육민주화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니냐. 근데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이 참 이런 부분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나쁘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똥꼬집이 세고요, 좋게 얘기하면 뭔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교육이 붕괴가 되고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가지 못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학 입시라든지 다양한 곳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대학교의 정원 TO를 각 지역별로 산정을 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굉장히 사교육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 친구들에게 너무 과도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좀 사회적으로 조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참 감동적으로 봤던 것은 우리나라 이제 강남, 뭐 대치동 이런 쪽이 사교육의 메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학원계 강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교육의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교육 관련해서 신흥 재벌과 같이 등장한 기업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메가스터디라든지요. 이 회사들은 이러한 초인류급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저기 산골에서도 인터넷만 있으면 들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민주화는 상중하 중에 절대 하로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중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중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 중국은 특정 시기에는 아예 그 대학생 자체가 존재를 안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요. 지금 중국말로 이제 70호라고 그러죠.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 1970년부터 1979년, 요때 태어난 분들을 70호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들 중에 그 대도시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중국의 개혁 개방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는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았던 혜택이 컸던 건 사실인데 또 그것이 그렇게 큰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로까지는 번지지는 않은 것을 제가 느끼고요. 현재 이제 중국은 지오링호우라고 그러죠. 90년대생. 이분들이 이미 이제 사회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취직해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는 링링호우, 그 다음에 이링호, 2000년대, 그 다음에 2010년대에 태어난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의 상황이 어떠냐?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빈부 차이가 어떤 그 교육의 차이로 바로 연결이 되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농촌이든 도시든지 이런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어진 숙제 열심히 하고요,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만 안 생기면은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착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하고 대도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하고 아주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둘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전혀 싸움이 안 되는, 그냥 전혀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지경까지 지금 중국이 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왜 경쟁이 안 되느냐,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열심히 그 수제 소리 듣던 친구들이 있다고 할게요.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급 도시나 대도시로 와가지고 이제 거의 유학생활 비슷하게 하는 거죠. 중고등학교를.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방학이 되면은 해외에서 여행을 다니거나 거기에 거주를 했다거나, 그래서 외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는 정도가 높습니다. 당연히 외국어 능력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외국어라는 거는 이제 혓바닥 단련하고 귀 단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착실하게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패스 오 페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회활동을 시키거든요. 보면 이제 농촌이나 작은 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거 활동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참여를 하겠어요. 또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도시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한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것들 있잖아요. 뭐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된다, 어떨 때는 뭐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 근데 이런 것도 농촌에서 온 친구들은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농촌과 이제 중소도시에서 올라온 친구들 중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갭을 메꾸지를 못해서 고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거나 저희 자식들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 부모 심정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면 중국 정부가 인식을 못하고 있느냐?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인식합니다. 중국이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이요, 민심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관심을 가질 법한 주제입니다. 일단 왜냐면 중국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양보다는 우리나라랑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민감한지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지금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로는요,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학원을 다 운영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북경, 상해, 베이징, 상하이에 시범 적용을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닌데 중국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국가가 주도가 돼가지고 획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대략 3가지 정도 문제점이 바로 예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 그게 진행이 된다면 첫 번째 문제는 학원을 통해 교육 공평성이 확대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원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교육의 빈부차를 더 확대하는 어떤 사회 악으로만 볼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가 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사교육을 갖다 금지를 시켜버리면요, 사교육이 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음성화가 돼버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 80년대에 그 전두환 정권 때에 비슷한 관점에서 학원을 못하게 해버렸더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과외시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빈부격차가 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고 노력을 하면은 어디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게 예측이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내가 제일 좋은 걸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보겠다, 이런 관점인 건데 이거를 이제 판을 갖다가 다시 다 엎어버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굉장한 혼란이 또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 영상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교육 관련된 정책은 중국에서 조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중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인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교육 민주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은 한 중 정도 되고 중국은 하 정도 되는 것 같다 라는 개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복잡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이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개발, 순수하게 이 사람의 발전을 돕는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자원을 재분배하는 근거로서 상당 부분 활용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럼 영재 개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각 사회의 이제 초엘리트급 이 영재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구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영재 개발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조금 더 힘을 덜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인구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후부터 태어난 아이가 1년에 적을 때는 한 1,500만 명, 많을 때는 한 1,700만, 1,800만 명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주머니에 송곳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송곳이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어떤 영재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뚫고 나온 친구들만 데리고 해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약간 옆에 살고 있는 이웃 나라로서 약간 조금 마음이 조금 깝깝해질 때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우리대로 열심히 살아야죠. 또 이제 중국이 영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재들이 더 고생하고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자, 아무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요. 중국과 한국의 교육 민주화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조금 미진한 내용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관점에 좀 참고하시는 정도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